저는 좀 찜찜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스트레스 DSR을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을 실제로는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바라보는 데이터대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기회가 와,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스트레스 DSR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스트레스 DSR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네. 짚어주세요. 부동산을 대출 껴서 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물론 대출 껴서 안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분들만 가지고는 거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대출 껴서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한도가 내 연봉만큼 줄어든대요. 근데 이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연봉이 1억인 사람은요, 세후로 7천만 원 조금 넘어요. 630만 원이니까, 63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한 8천만 원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도가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는 연봉보다 더 이렇게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연봉 1억이고, 제 한도가 1억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내가 8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얼마짜리밖에 못 산다? 7억짜리. 그래서 이 유동성 전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또 아직은 결정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이 스트레스 DSR의 문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2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고 신용대출 있죠. 네. 신용대출도 올해 6월이나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포함이 돼요, 이제. 근데 이 기타 대출에 전세 대출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급이 좀 되다가 지금 말이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이 기타 대출에 들어가서 포함이 된다. 그럼 전세 시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시장도 내가 원래 5억짜리 전세를 살 수가 있었는데 내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용대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둘 중에 하나는 또 있어요. 근데 이거의 전체 한도를 다 묶어서 1금융권만 하는 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저축은행 캐피탈. 네. 그래서 보통은 LTV 한도가 1금융권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출 그래서 캐피탈사나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왜? 수도권이 더 비싸니까. 8,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고 혹시라도 전세 대출마저 DSR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상황 자체가 많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의 손쉬운 전세자금 대출이었거든요. 원래 2000년대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2012년인가 13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2억, 3억, 5억 거기다 허그가 원금 보증까지 이렇게 해줬던 거죠. 지금 소득 대비해서 전세가 몇 배인지 보여드릴게요. 11.2배입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11배가 넘는 데고 2013년에 8월 달이 11.5배였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2013년에 저점만큼 그때 매매 가격만큼 전세가 지금 이렇게 비싸다고요.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이 엄청난 유동성을 만든 게 뭐다? 저금리와 같이 맞물린 전세자금 대출이다. 네, 원래 내 돈으로만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어떻게 살아요? 비싼 아파트. 전세 5억, 6억, 7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찜찜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스트레스 DSR을 하는 거지? 스트레스밖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동금리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금리 상승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을 실제로는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릴렉스 DSR을 해야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릴렉스 DSR 아니라 가상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워런 버핏도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참고를 많이 하는데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막 초저금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산 관리를 하셨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 저는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뭔가 찜찜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2년, 3년, 5년, 10년 아주 왜?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 10년짜리 받아요? 안 받죠. 30년. 보통 30년,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변동대출을 받죠. 특히나 한국은. 자, 그런데 정책 당국자들이 20년, 30년을 봤을 때 지금보다 금리가, 왜냐면 8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40년 동안. 근데 이런 상황이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20년, 30년짜리 이런 대출을 받는데 이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대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정책 당국자의 그런 본거예요. 자, 대출 5억 받아서 예를 들면 9억짜리 집을 샀다고 쳐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4% 미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4%라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5년, 10년 뒤에 얘가 6%가 됐어. 이런 거 생각하고 하세요? 당장은 지금 금리만 보잖아요. 근데 금리가 6%, 심지어 8%까지 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8%까지 올라가? 여러분들, 불과 금리가 터지기 전인 2008년 10월 달까지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거의 8%였습니다. 대출을 지금 4% 정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15년 뒤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가 됐어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내는데 갑자기 얘가 300만 원, 400만 원 늘어나 봐요. 어떻게 살아? 이런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나 지금 이런 데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쌀 때. 그리고 기다리시면 제가 진짜 데이터로 봤을 때 보여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빨리 팔아라. 자, 언젠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다. 빨리 사셔라라고 또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전망했던 분은 없잖아요. 시기를 꼭 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김기훈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데이터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또 구독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영끌로 이제 대출을 하신 분인가 봐요. 네. 집을 샀는데 이제 대출금 갚기가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이제 나가는 대출금 갚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월세나 전세로 가는 게 나을지. 빠른 지역은 올해부터 기회가 올 거고요. 늦어도 26년 정도에는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랑 일부 광역시는 거품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월세의 장점은 뭐예요? 목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도 싸고, 물론 현금이 좀 지출이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기현 대표가 바라보는 데이터대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좋은 기회가 와,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내 돈이 전세나 다 어디 있어. 기회가 왔는데 두 눈 멀뚱히 뜨고 그냥 기회가 지나가는 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유동성,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전세에 들어가고 나는 내 집 있고도 유동성이 있어. 이런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월세가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많은 분들이 월세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투자하려고 이제 고민 중인 분들도 있는데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자, 지금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죠. 10개월 감소하던 미분양이 23년 12월, 24년 1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양 안에 저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높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6년부터는 상당한 신규 공급 물량 절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의 고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지방이라 할지라도 평당 1,200에서 1,300만 원 이하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평당 1,200이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33평 곱하면 얼마예요? 4억 좀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33평 국민 평형 기준으로 4억 이하로는 이제 분양하기 힘들다. 자, 그런데 지금 미분양으로 나온 것들 중에 4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에. 서울에 짓나? 어디 강원도 시골 깡촌. 똑같은 자재를 했을 때 그쵸. 가격이 똑같겠죠. 근데 지금은 평당 건축비가 지금 700, 80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땅값에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도 어느 정도 남겨야 되고, 뭐 미분양 나왔을 때 촉진비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당 1,200 이하로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당 1,200, 1,300 이하로 있는 미분양들 중에서는 보물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그럼 조금 이 분양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원의 크기는 아파트 단지 세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이 클수록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분위를 연식으로 보면은 5년차 이하 새 아파트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차 이하가 파란색.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20년 이상짜리 아파트는 다 회색입니다. 제가 분양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째, 분양가가 주변의 대장 아파트보다 10에서 15% 이상 저렴해야 된다. 둘째, 신축의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이 되면은 신축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영등포 근처인데, 여기는 새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죠. 네. 왜? 초록색이 새 아파트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회색 아파트가 많죠. 회색은 뭐라고요? 20년짜리 이상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고요. 자, 빨간색이 5년째 이하 새 아파트인데 대단지가 별로 없죠. 자, 여기는 양평역 바로 앞이죠.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죠. 자, 이 정도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아주 비싸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차이. 이런 거는 분양받아도 괜찮죠. 이쪽에 지금 인천 쪽에 지금 새 아파트 많죠. 자, 여기는 안 그래도 5년차 이하 새 아파트가 많습니다. 파란색도 10년차 이하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차 새 아파트가 많은데 회색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많아요. 앞으로 들어설 새 아파트가. 자, 이런 데는 분양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데는 물론 분양가가 너무 싸면 좋지만 이런 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분양을 받을 게 좋을지 안 받는 게 좋을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전세가율이 막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갭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자, 갭 투자를 하려면요. 전세가율이 75% 이상이어야 돼요. 일부 기사들의 뭐 지금 서울에 뭐 갭 투자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자, 이게 서울의 전세가율이에요. 자,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52%가 안 됩니다. 내 돈 거의 48% 내야 돼. 물론 이래도 갭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갭 투자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갭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요, 15, 16, 17, 이때예요. 이때 전세가율이 75%. 제가 이때 2016년 6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를 그때 한 채 산 적이 있는데 갭 투자로 돈이 얼마 들었냐?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럴 때 갭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서울에 무슨 갭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물론 일부 아파트는 갭 투자 할 만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갭 투자 할 만한 시기다. 갭 투자 했다가 지금 골로 간 사람들 많죠. 21년에 지금 갭 투자했다가 지금 난리 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반면 전국을 보면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 있죠.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충남, 강원, 경남, 이 7개 지역은요, 전세가율이 76%가 넘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 지역들은 모를까? 세종, 서울, 경기 이런데 갭 투자는 위험하다. 매매가 아무래도 좀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심리 때문에 전세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인당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드실 수 있죠. 자, 근데 요즘처럼 물가가 높고 돈이 없어. 굶으실 거예요?
내가 계속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도 똑같습니다. 머리 놔두고 잠잘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수요. 둘째, 전세 수요. 셋째, 월세 수요. 그래서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는 거 말고는 선택지 없죠. 총 수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전세나 특히 월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것도 데이터로 다 볼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량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이 매물량입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물량 사상 최대죠? 거의 8만 건이에요. 파란색이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 어때요? 줄죠? 녹색이 월세 매물입니다. 월세 매물도 줄죠? 전세나 월세 매물은 줄어요. 그런데 올해 24년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특히 작습니다. 그럼 신규 공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서울의 전세랑 월세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시행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꿈틀대니까 집값을 오른다 아닌다 막 의견이 막 분분한데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신생아 특례가 막상 뚜껑 까보니까 대상자 찾는 게 로또다. 애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득 제한도 있고 집값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혜택을 받으면 2% 이하의 초저금리로 받을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3% 이상 금리예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가지고 아주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의 아주 일부가 신생아 특례예요. 그리고 애를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맞아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택도 없는 얘기죠. 대세 하락 중에 그냥 살짝 반등.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네. 왜 강남, 서초, 송파가 이렇게 안 떨어지냐. 하필이면 19년 12월 연말부터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서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줘. 이게 지금 강남, 서초, 송파의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렸습니다. 근데 이 좋은 신호 동안에 수도권은 떨어졌어. 지방은 오르고. 이 차이를 불러오는 건 뭐예요?